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식 조리 기능사 수업을 맡게 된 정한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것은 농산물의 조리 및 가공, 저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은, 교재를 보면은 서류의 특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류의 특징으로는 식물의 뿌리 중에서 전분이 많고 수분이 70에서 80%로 많은 것을 우리가 흔히 서류라고 부릅니다. 서류의 종류로는 감자, 고구마, 칡, 토란, 마 등이 있겠고, 그 외에 식물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당근, 무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말했다시피 전분의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 수분이 70에서 80%로 많기 때문에 곡류에 비해 저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많을수록 미생물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때문에 부패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저장 기간이 낮아진답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처음에 감자에는 껍질에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때 껍질째 삶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V.C는 비타민 C를 뜻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V.C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것이 비타민 C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A로 쓸 수도 있고 비타민 B, 6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감자는 공기 중에 효소적 갈변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효소적 갈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껍질이 제거되어 있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효소적 갈변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고구마로는 감자에 비해 수분이 적고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하게 되면 베타 아밀라제가 활성화되어 단맛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밀라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사람의 침, 타액을 아밀라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아밀라제는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침과는 전혀 다른 아밀라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토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란은 추석 절기의 음식으로 사용이 되며 아린 맛을 가지고 있고 검질에 둘러싸여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에 담궈서 제거를 하면 되고, 검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검질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검질이란 것은 이게 토란이라고 하면은 여 주변에 끈적거리는 액체가 있습니다. 점액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검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질이라고 합니다. 이 검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끓이는 물에 데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마는 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빠릅니다. 앞부분과 이어지는 부분 알 수가 있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여기서 마는 생식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는 생식을 조금은 할 수 있지만 많이 먹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류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단백질 함량이 40%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콩 단백질 중에는 글로불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로불린 안에 글리시닌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류에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은 대두와 팥에만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 이 사포닌은 거품을 내며 용혈작용을 일으킵니다. 용혈작용이란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인 빨간 소변을 보는 것이 대표적인 용혈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티트립신은 날콩, 그러니까 생콩에 함유가 되어 있으며 이것은 익히면 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포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접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부터 말하자면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엄연히 다른 성분입니다. 때문에 혹여나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께서 콩에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서 이런 콩을 생으로 드실 경우에 용혈작용이 일어나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은 대두라고 불리며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팥은 소두 혹은 적두라고 불리며 사포닌이 들어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두는 안두 혹은 길두라고 불리며 묵을 쓰는 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콩은 낙화생이라고 불리며 여기서 낙화생이라는 것은 그림을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건 나무입니다. 손 아니에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꽃이 열리잖아요. 이 꽃이 툭 떨어져. 툭 떨어져. 이렇게 떨어진 꽃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낙화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땅콩에는 대립종과 소립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립종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대립종, 소립종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을 소립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짜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대립종은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간식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강낭콩으로는 밥에 넣어서 먹거나 떡이나 과자소로 이용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콩 혹은 대두라 불리는 것은 이것으로 흔히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것은 메주가 있겠네요. 된장에 쓰이는 콩이 이 대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팥, 소두, 적두라고 불리는 팥은 어떤 게 있죠? 사포닌. 사포닌이 있습니다. 거품을 내고 용혈작용이 있는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 팥. 다음에 녹두, 암두, 길두라 불리는 녹두, 초록색 콩을 녹두라 불리고요. 땅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립종과 소립종을 구분하는 것은 알이 큰 것이 대립종, 알이 작은 것이 소립종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호랑이 콩인데 여기에
새겨진 무늬들이 호랑이의 무늬랑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호랑이콩이라고 하고, 흰색이라 흰 강낭콩이라 불리고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것, 강낭콩이 되겠습니다. 팥과 강낭콩이 똑같은 빨간색인데 팥은 작은 동그란 것이라면 강낭콩은 길쭉하고 팥보다 알맹이가 큽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부의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글리시닌이 무기염류에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한 음식을 두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리시닌이 단백질 중에 어느 단백질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글로불린.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해요. 이 글로불린 안에 있는 것이 글리시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 응고제로 사용되는 것이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이 있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좀 더 편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염화, 황산,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4가지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채류는 줄기, 엽채류는 푸른 잎, 근채류는 뿌리, 과채류는 열매, 화채류는 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브로콜리는 흔히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채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브로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쬐끄만하게 다 있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꽃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매우 칭찬하지만 이렇게 점점하면은 보기 좀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조그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꽃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체류는 서류와 오해하기 쉬우실 수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근체류 안에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체류 안에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리에 의한 채소의 변화. 오늘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채소를 데칠 때 물의 양은 재료의 5배, 그리고 산 첨가시 페오피틴으로 변하게 된다는 점, 녹황색으로. 끓는 식초에 시금치를 넣으면 약간 주황빛, 녹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다를 첨가하면 더욱 선명해지는데 대신에 비타민C가 파괴되고 물렁물렁해집니다. 조직이 연화돼요. 물렁물렁해져요. 소금을 첨가하면 클로로필이 매우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을 넣어서 데쳐야 한다 라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흰 채소는 쌀뜨물이나 식초물에 삶으면 더욱 흰색이 된다는 것. 녹황 채소로는 당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금치. 녹황 채소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름에 조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알 것은 녹황 채소, 당근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인 거고 이 비타민 A를 많이 흡수하려면 기름에 조리하여야 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 근데 아욱은 수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수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데쳐야 한다는 점. 그래서 수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렌지, 귤과 함께 당근을 섭취하게 되면은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게 됩니다. 다음에 채소의 갈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자에는 티로시나아제 효소로 의해 갈변이 일어납니다. 가지, 연근, 고구마는 탄닌과 철에 결합하여 갈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연근, 고구마는 칼로 썰면 이 면에서, 이 단면에서 갈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갈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갈변을 일으키는 효소를 없애거나 산소를 차단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열탕은 효소를 없애는 것, 식염수 침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 설탕 용액도 산소를 차단하는 것, pH 3 이하로 처리를 하는 것은 효소를 없애는 것이고, 진공 포장 역시 산소를 차단하는 것, 아황산 침지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리에 의한 색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클로로필은 산에서 페어피틴을 생산하고 알칼리에서 클로로필린을 생산합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주황, 클로로필은 초록, 플라보노이드는 흰, 보라. 자, 카로티노이드는 산, 알칼리, 열에서 안정적이지만 산소, 햇빛, 산화 요소에는 불안정하다 라는 점 알면 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산성에서 백색을 띠고 알칼리에서 다망색을 띱니다. 안토시아는 산성에서 적색을 띠고 중성에서 자색을 띠며 알칼리성에서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와서 알려드리려고 했으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린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과일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은 대체적으로 당분과 유기산이 많고 비타민 C와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인과류, 장과류, 핵과류, 경과류로 나뉘게 됩니다. 인과류는 씨앗이 다수예요. 사과를 반쪽으로 갈라보면 사과 씨앗이 하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2개 혹은 3개 이상 이렇게 있고, 배도 또한 그렇게 2개 혹은 3개 이상이 있습니다. 장과류는 송이로 된 과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포도 혹은 딸기 혹은 무화과도 장과류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핵과류는 씨앗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복숭아, 매실, 자두를 먹어보면 씨앗이 하나 있죠. 다음에 경과류는 껍질이 단단한 과일로 호두나 아몬드 껍질이 단단한 것들을 경과류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체리를 예로 들게요. 체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체리는 송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과류에 속해 있습니다. 설명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과일 가공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잼은 과육이 들어있고 설탕을 넣어서 점성을 띠게 농축을 한 것으로,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잼을 만들 때는 펙틴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블루베리 잼, 딸기 잼, 오렌지 잼,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사과잼이라든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참외잼, 수박잼, 그런 것들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런 것들은 잼 자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펙틴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젤리는 과일 즙을 사용하며 설탕이 들어가고 가열 농축한 후 냉각을 한 것을 젤리라고 하는데, 이 아래에 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고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멀레이드는 과육, 껍질, 즙을 따로 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로예요. 과육 따로, 껍질 따로, 즙 따로 넣어서 설탕 또 넣고 해가지고 가열 농축한 것을 마멀레이드라고 하고, 프리저브는 과일에다가 시럽을 해서 과일이 연하고 투명한 상태로 만든 것을 프리저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 알을 아에다 모아서 여기다가 시럽을 넣고 졸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연하고 투명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프리저브. 이걸 프리저브를 하고, 스쿼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드 있죠? 레모네이드나 뭐 자몽 에이드. 그 에이드와 가장 흡사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주스, 과일을 짜가지고 즙을 내서 이제 설탕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스쿼시라고 합니다. 다음에 과일의 갈변 방지를 위해서는 설탕물, 소금물, 레몬즙에 담가서 보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소 차단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다들 아프지 말고 시간 맞춰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